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35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35회차 초급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냐? 지난 회차 대비해서는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회차 시험이 워낙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지난 회차 대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 중정도의 수준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근대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현대사 가면 보기에 중급에서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꽤 많이 배치가 되었었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좀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을 찾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초급 35회차에서 좀 주목해둘 부분은 뭐냐? 유독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진 자료, 그림 자료,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한능검 공부하실 때 그냥 글줄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다양한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꼭 자료 학습 같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번 시험 보신 분들, 또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료의 중요성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늘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탐험 구석기 시대 유물찾기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는 나와 있네요. 승배찌르개. 조금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승배찌르개는 뭐냐? 구석기 후기에 등장한 도구인데요. 승배는 이 부분이 승배입니다. 이 부분이 승배예요. 여기에다가 긴 막대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것을 창처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락바퀴가 나와 있습니다. 가락바퀴 어느 시기의 유물인가요? 신석기 시대의 도구죠. 가락바퀴에서 실을 뽑아서 이것을 뼈바늘에 꿰어서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가락바퀴 뼈바늘이 나오면 이거 신석기 시대 때 의복을 제작했던 도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바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뗀석기. 신석기 시대에서는 간석기를 사용했죠. 뗀석기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사용한 도구고요. 간석기는 돌을 만들어서 갈아서 사용한 도구가 바로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 기억하시고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 도구이다라는 거 만능 도구였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달돌칼 봅니다.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기의 도구였죠. 청동기 시기에도 여전히 농사를 지을 때는 돌이나 나무를 사용했는데요. 돌로 만든 칼이에요. 반달 모양의 칼입니다. 이것을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곡식을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 추수도구. 용도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빗살무늬 톡이 나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톡이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기의 토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속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어느 나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맞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그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지. 맞는 내용이네요. 이 삼국유사 2련,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쓴 책이죠. 여기에 최초로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팔조법이 있었다. 팔주법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률이죠. 8가지 조항의 법인데 그중에서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건 3가지 조항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내용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 팔조법을 주고 이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 남이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 그 죄를 면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됐다라는 것들.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 모습, 그 특징까지도 잘 정리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교 수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 어떤 왕들이 불교를 수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백제에서는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눌지왕 때 불교를 수용해요. 근데 이제 눌지왕이 초급에서는 잘 안 나오고 신라에서는 공인한 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한 왕은 바로 법흥왕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보기 볼게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었죠. 천군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만 시대의 특징이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치적 지배자와 그 다음에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거, 사만의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변안이 되겠습니다. 사만 중에 변안. 나중에 이 변안 지역에서 가야가 성립하게 되죠. 역시 가야 역시 철이 많이 난 나라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광고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10월에 제천 행사인 무천이 열려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초기 철기 국가, 고조선 다음으로 등장하는 국가들이 있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 나라들의 제천 행사가 정말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0월에 제천 행사인 무천이 열렸어요. 제천 행사는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무천이었대요. 이 나라는 어디인지 그 해당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매번 강의할 때마다 암기 팁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라별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동해, 삼한이 있었죠.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있었고요.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었고요. 삼한은 5월제와 10월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수린날, 계절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거 암기 팁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면 부영이와 고동이는 서로 동무예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3355 짝을 지어서 아주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아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35 짝을 지어서 열심히 논다. 로 이 여러 시대 그 제천 행사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정말 매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 묻고 있는 거예요? 동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해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는 그
지도를 주고 나라별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그 위치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사출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개의 행정구역이었죠. 네 개의 행정구역.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관직을 가진 그 관리가 다스리는 네 개의 행정구역이었죠. 사출도가 있었던 곳은 부여가 되겠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관직 이름입니다. 이들이 다스린 곳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행정구역이 있었고 중앙엔 또 왕이 다스리는 곳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과 네 개의 관리가 다스리는 곳 다 합쳐서 이제 오부족 연맹 국가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몽이 건국한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네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책화, 바로 동해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책화라는 건 뭐냐? 다른 부족을 침략하면 소나 말이나 노비로 배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 침략하지 말라는 거죠. 그지? 소나 말로 배상하는 제도, 다른 부족을 침략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제도, 책화가 있던 나라 동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은 유치하지만 뭐 동화책 이렇게 거꾸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화책. 알겠죠? 동화책. 그 다음에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야를 묻고 있는 설명이 되겠네요. 가야. 금광가야는 누구에게 멸망당했나요? 신라 버풍왕 때.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멸망당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물리친 이 전투를 그린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무찔렀대요. 그럼 이거 뭡니까? 고구려하고 당과의 전투,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고구려에서는 중국과 싸운 전투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고구려와 수가 전쟁한 거는 바로 살수대첩이었죠.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고구려가 당하고 또 치렀던 전투는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둘 다 중국이에요. 중국. 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섰던 거죠. 살수대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으로 적을 유인해서 또 대승을 거둔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의 전투였던 안시성 전투, 여기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안시성 전투는 왜 일어나게 되었냐면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정변을 구실로 당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전투에서 당태종은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서 성 안쪽을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고구려군이 흑산을 빼앗아서 당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영토 꽤 넓었죠. 이렇게 있으면 이 요동 지역까지가 다 고구려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시성은 이 요동반도 이 위쪽에 있었던 성입니다. 뭐 배감성도 있었고 요동성도 있었고 안시성도 있었는데 다른 성들은 다 이렇게 침략을 당했어요. 무너졌는데 안시성은 그 성을 지키던 성주와 그 다음에 성민들이 아주 결단해서 그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이 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태종이 어떤 계략을 쓰냐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성이라고 합시다. 이 성이 있으면 위쪽에서 아래쪽을 공격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의 군대가 불리하자 여기에다가 이 성보다 높게 흑산을 쌓자라고 얘기해요.
토산을 쌓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인해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인력을 동원해서 당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옆에 높은 흑산을 쌓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런데 이 흑산이 무너지면서 이 성벽 일부가 이렇게 부서지게 되죠. 그 틈을 이용해서 고구려 군대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당 군대를 무찌르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때 이제 처음에 싸울 때는 여름이었는데 점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겨울에 가까워지자 밖에 있던 당 군대는 추위와 배고픔에 이제 못 이겨서 돌아가기도 하죠. 안시전 전투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보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산성 전투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백제와 신라의 싸움입니다. 잘 알 거예요. 백제 성왕과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이 연합해서 고구려의 그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고 빼앗으려고 연합작전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 진흥왕이 성왕을 어때요? 배신을 때리게 되죠. 그러자 백제와 신라가 이제 그 맺었던 그런 나제 동맹이 깨지면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인데요. 이때 이 과정에서 성왕이 전사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의 성왕이 전사했고요. 그 다음 황산벌 전투 역시 백제와 신라입니다. 백제와 신라, 나당연합군이라고 보셔도 돼요. 군의 싸움이었는데요. 이 황산벌 전투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당하게 되죠. 신라의 김유신의 5만의 군대가 오고요. 근데 백제 잘 알고 있을 계백 장군의 그 5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제가 거의 승리해요. 5천의 부대인데도 그거 잘 알잖아요. 자기 막 처자식을 다 죽이고 전장에 나갈 정도로 그만큼의 결단이 있었던 그 계백 장군 그 아래 그 군인들이 막 싸우면서 백제가 막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승리하고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황산벌 전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있는데요.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이죠. 그러니까 신라와 이거는 당나라의 전쟁입니다. 나당 전쟁.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잘 알 거예요. 나당 연합을 먼저 맺고 그다음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당나라가 야욕을 부리게 됩니다.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와 그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라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나당 전쟁이죠.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결국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벌포 전투하고 뭐가 있습니까? 매소성 전투 있죠. 매소성 전투는 육군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는 해군 싸움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일기에 밑줄 그은 그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동맹국 신라의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해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신라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했대요. 누가? 백제의 성왕이 한강 그 하류 지역을 빼앗겨서 아주 분하고 억울했다라는 거죠. 나는 백제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신라를 공격할 것이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왕.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왕의 업적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왕하면 그 앞에 붙는 타이틀이 뭐냐면 백제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왕, 백제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 그게 바로 성왕이었다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막 전성기로 호령하다가 한강 유역을 누구에게 뺏기게 됩니까? 고구려에게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빼앗겼던 백제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성왕이 안 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중흥해보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라고 하면서 진흥왕하고 손잡고 이런 일도 벌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성왕의 업적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거 태학을 설립한 건 고구려의 소수림 왕 때죠.
오늘 소수림 왕이 2번 등장했어요. 소수림 왕의 업적 3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태학, 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거,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거, 이 3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우상국을 복속시킨 왕,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죠. 그 다음에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사비는 오늘날 부여 지역입니다. 고구려 말고 백제. 고구려도 역시 뭐 기억해야겠지만 백제의 수도 천도 순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 유역의 위례성, 한성이라고도 하죠. 위례성에서 그 다음에 웅진, 사비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비로 옮긴 왕이 바로 성왕이었죠. 그래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오늘날 부여지역으로 옮기고 그다음 국호를 하나 더 적어 놓을까요? 국호를 나라 이름을 백제가 아닌 뭘로 잠깐 바꿨어. 이때 남부여로 고치고 백제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독서상품과를 실시한 왕은 통일신라 왕이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가 되겠습니다. 독서상품과는 뭐냐면 국학생들, 신라의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국학생들의 그런 독서 능력을 평가해서 상, 중, 하로 나뉘어서 그것을 관리 임용에 반영한 제도였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유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라가 왜 침입을 받았을 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 내무랑 때 왜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내무랑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였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부탁을 받고 군사 5만의 군사를 보내어서 왜를 물리쳐 주게 되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신라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물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정답은 호우명 그릇이 되겠는데요.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이에요. 호우명 그릇. 근데 왜 이게 광개토대왕하고 관련이 있냐. 이 호우명 그릇 바닥에 보면 광개토대왕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가 신라에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두 나라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금동관은 어느 나라의 유물입니까? 가야의 유물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문화재와 문화유산과 나라하고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는데요. 한능검에서는 그 나라하고 문화유산 매칭하는 문제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금동대향로, 향로죠. 백제의 향로죠.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은 이것도 역시 백제의 그런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나라 매칭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이곳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친구야 안녕. 나는 오늘 경주에 왔어. 지금은 신라 때 만들어진 인공 연못 앞이야. 신라 때 만들어졌대요. 신라 귀족들이 이곳에서 주사위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배도 띄워놓고 놀았다고 해. 그때 사용되었던 주사위가 여기에서 출토가 되었지. 그걸 주령구라고도 하는데요. 너도 와서 보면 흥미로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나요? 볼까요? 어디입니까? 바로 동궁과 월지에서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죠. 우리 그 학생들은 안압지라고도 많이 알 거예요. 이 월지가 안압지죠. 동궁은 신라의 별궁이었습니다. 신라 왕궁의 별궁이었고 그 앞에 이렇게 연못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특히 밤에 봤을 때 그 야경이 굉장히 멋있죠. 여기서 출토가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공검지는 저수지예요. 상주에 있는데 이건 사만시대. 꽤 오래된 거죠. 고조선 다음이 사만이니까 그 시기 저수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림지는 제천에 있어요. 역시 저수지예요.
사만시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그렇게 오래된 저수지들, 그 시기, 그 정도의 시기에, 그 정도의 시기에서부터 있었던 저수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주 공검지, 제천 의림지, 저기 김제에 있는 벽골제. 사만시대 저수지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국남지가 있습니다. 이 국남지는 부여에 있어요. 부여의 별궁 앞에 조성된 연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부여. 그 다음에 동궁과 월제는 설명했으니까 이거 부여니까 부여가 수도였던 나라, 백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황남대총 유리병 및 잔이 나와 있어요. 황남대총은 저기 경주 지역에 있는 고분입니다. 거기에서 뭔가가 출토가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유리병과 유리잔이 출토가 되었대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선 좀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죠. 우리나라 거하고는 조금은 그 모양이 생김새가 달랐던 것입니다. 원성 왕릉 무인석이 있어요. 원성 왕릉 앞에 이렇게 무인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코가 오똑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경주 계림로 보검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이렇게 작은 단검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굉장히 문양 같은 게 화려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당시 신라가 저기 중국 서쪽에 서역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역의 물건들이 신라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는 뭐 관계없는 거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신분 제도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 인물들은 신라의 육두품 출신으로 알려진 학자들이래요. 설총이 나와 있고 최치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 대표적인 육두품 세력 그런 사람들이죠. 신라에는 엄격한 이 신분제도가 있어서 육두품은 진골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 무엇입니까? 바로 신라 골품제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골제와 품제로 나뉘어가지고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쭉 두품으로 나뉘어져 있죠. 성골, 진골, 그 다음에 두품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엄격한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육두품은 6등급 아창까지밖에 진출하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위까지는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회의를 느끼고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학문 분야나 그러니까 학문 분야나 그 외적인 분야에서 많이 활약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음서제도 볼게요. 음서제도는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이제 등용을 하잖아요. 고려 시대부터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를 등용하는데 이 음서제도는 과거 시험을 보고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들, 공을 세운 신하들, 또 높은 관리들, 5품 이상의 관리들, 고려에서는 5품 이상의 관리였고요. 조선에서는 2품 이상의 관리였습니다. 그런 관료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 안 보고도 그냥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음서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로 오면서 그 폭이 좀 줄어들었죠. 고려시대에는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면 조선시대에는 그게 2품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에서 조선으로 오면서 점점 실력을 중시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화랑제도 볼게요. 화랑제도 신라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 단체가 화랑도죠. 그 다음에 화백제도는 신라의 대표적인 그런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 이 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제였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해야 그 안건이 통과가 된다라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임금님께 건의해서 완도에 이것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주도한 인물 바로 장보고가 나와 있네요. 무엇을 설치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까? 장보고가 완도에 세운 거 바로 청해진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완도 지역에 세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당항성은 통일신라 시기에 신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중국과 이제 교류하기 위해서 교류했던 그 항구 쪽이 당항성이에요. 지금은 경기도 화성 지역이거든요. 이 당항성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교류를 했던 곳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화원은 장보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화원은 이 시기 신라시대 때 당나라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신라 산둥반도 지역에 설치한 절이었어요. 산둥반도에 설치했던 절이었다라는 거. 그 이름이 법화원이었고요. 신라방은 당시 교류가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당나라에 신라인들이 살던 마을을 신라방이라고 한다라는 거. 신라방, 신라촌이라고도 하죠. 신라인들의 마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 유물들은 전성기 때 해동성국으로 불린 나라의 문화유산이래요. 이 나라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발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발해 9세기 선왕 때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볼 때 발해가 굉장히 융성한 그런 형태의 국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니네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구나 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발해를 불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나라를 건국한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대조영이 동모산 기슭의 고구려 유이민과 그리고 그 지역 토착민들과 함께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발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불병자상, 석등 대표적인 발해의 문화유산입니다. 온조가 건국한 나라는 어디예요? 백제고 그 다음에 김수로가 건국한 나라는 바로 어디입니까? 금강 가야죠. 박역거세는 신라를 건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래요. 그리고 경종 때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대요.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묻고 있는 문제죠. 고려시대 토지제도 전식과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초급은 한 이 정도 수준에서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급 고급에도 도전하게 될 텐데 이 전식과 제도가 중급 고급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경종 때 처음 실시가 되고 이제 또 거쳐가면서 변형이 이루어지거든요. 등급에 따라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건데 18등급으로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지는 말 그대로 밭전자예요. 논과 밭을 나누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지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산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논과 밭의 소유권 그 다음에 그 산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 관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시대 토지제도 전식과고요. 여건제는 조선시대 교통통신제도죠. 조선시대 교통통신제도가 되겠네요. 역과 원을 합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이 말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왕명을 저기 부산에 있는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팩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직접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가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겠죠. 근데 말은 가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주는 곳이 여기였어요. 말을 바꿀 때 이렇게 내밀었던 패가 바로 마패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끝이 원으로 끝나는데 뭐 조치원 같은데 장호원 같은데 대표적인 조선시대 여기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은 숙박. 그 사람들이 가다가 또 잠잘 곳도 필요하죠. 그런 공공 여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숙박 시설이었어요. 그 다음에 현량과 보겠습니다. 현량관이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조광조가 인재를 뽑을 때 뭐 해서? 천거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인재를 뽑읍시다라고 주장했던 제도가 현량과 제도예요. 그 다음 호포제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군정을 개혁하면서 누구들에게도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어요. 군포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납부하는 옷감이었는데 원래 양반들은 안 됐는데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겠죠. 호마다 포를 부과하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셨지요? 과거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이죠.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 왕은 고려시대 4대왕 광종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노비안건법 과거제 많이 나온다고 광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광하면 안 돼요 해서 노과광 말씀을 드렸는데 노과광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비안건법. 불법적으로 호족들의 노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족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과거제는 무엇이에요?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관리들을 시험 봐서 뽑는 제도죠.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왕 광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했대요. 복색을 제정했다라고도 하는데 관리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정했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왕 한번 볼까요? 고려 성종은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올까요? 고려 성종은 이제 조선 성종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로 시무 28조 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건의를 받아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다라는 거. 이 포인트, 이 키워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관을 두어서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 충렬왕은 만약에 나온다면 만권당 정도. 만권당. 원나라 시기에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왕 앞에 충이라는 이런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원에 충성한다는 의미죠. 이 충렬왕 때 원 간섭기 때 원의 수도에 만권당이라는 독서당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과 원 학자들이 서로 학문적인 교류를 하게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민왕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왕은 광종, 성종, 공민왕 정말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 왕인데요. 공민왕은 고려 후기의 왕이죠. 반원, 자주, 개혁 정치를 펼친 왕이다.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한 왕 공민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적들이 있었나요? 몽골풍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당을 그 영토를 수복하기도 했었죠. 뭐 등등등 공민왕의 업적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 포인트예요.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도자기 중에 하나야. 회색 또는
회백색의 흙으로 빚은 그릇의 표면에 흰색의 흙을 분처럼 발랐지. 이것은 철분이 든 안료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외에도 다양한 무늬 기법이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 여기 다 나왔네요.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도자기, 회색이나 회백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청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자기도 좀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고려시대 때 유행한 도자기 무엇입니까? 청자죠, 청자.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서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거 바로 분청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자가 조선 이제 전 기간 동안에 이제 유행하게 된다라는 거. 또 후기에 가면 청화백자도 등장하게 되죠. 백자는 하얀 도자기고 청화백자는 흰 도자기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3번에 나와 있네요. 청화백자. 한번 볼게요. 청자 참외 모양병이라고 나왔는데 청자죠, 청자. 그럼 이건 고려시대 거. 그다음 분청사기 나와 있네요. 분청사기. 이거 뒤에 거는 이거 문양을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분청사기. 아, 이거 조선 전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조선 전기,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도자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백자, 청화, 매중문, 항아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청자, 삼강, 문학문이 매병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고려시대 청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상감청자죠. 그냥 청자가 아니라 무슨 청자? 상감청자. 상감청자, 상감기법을 잘 알 거예요. 청자를 구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 거죠. 무늬를 파는데 거기에다가 흰색으로 이렇게 표면을 채워가지고 판 곳에 흰색으로 채우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무늬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상감 기법이에요. 고려만의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 방법이었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대외 항쟁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나와 있죠.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맞죠? 고려시대. 그 다음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했어요. 맞죠?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했어요. 맞는 설명이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거 어딥니까? 이거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시대죠. 조선 언제? 임진왜란 시기에 권율의 행주 대첩이 있었죠. 그지? 그 고려시대 대외항쟁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건 시기를 묻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0세기 말에서부터 11세기까지 고려를 쳐들어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11세기만 쓸게요. 10세기 말부터인데 11세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몇 차 침입이 있었나요? 3차, 그러니까 3차례에 걸친 침입이 있었죠. 1차 때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때 그 양규의 활약이 있었고, 3차 때 강감찬의 활약이 있었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12세기에는 어느 나라가 또 쳐들어왔습니까? 어느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여진족이 쳐들어왔죠. 그때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3세기에는 누가 쳐들어왔나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14세기, 고려 말 14세기에 가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고려시대에는 정말 여러 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순서대로 그 시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고려의 국가적 행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1단계는 훈요 10조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 행사가 훈요 10조,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이었죠. 그 훈요 10조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기 기록된 행사 딱 두 가지 있는데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토속신앙과 불교가 결합된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때 송상인과 여진의 그런 사절단들이 와서 왕에게 선물을 바치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기도 했다라는 거. 바로 고려시대 팔관회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훈요 10조에서 기록되어 있는 행사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었는데요. 연등회는 지금도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이렇게 연등을 이렇게 달죠. 그죠? 그 연등회는 주로 연초에 행해졌던 행사고요. 그 등불을 이렇게 밝히면서 쭉 행렬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막 소원을 빌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팔관에는 그냥 단순히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이런 여러 토속적인 신앙들, 뭐 도교나 아니면 토속적인 신앙들, 여러 신앙들이 결합된 행사였어요. 불교와 여러 신앙이 결합된 행사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향이라고 나왔는데요. 초급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향, 초제, 뭐 향사례 이런 것들은 뭐 중급이나 고급에서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초급에서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나중에 중급도 봐야 하기에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매향은 향나무를 땅에 묻는 행위예요. 이건 불교의 하나의 의식인데, 향나무를 바닷가에 가서 그 땅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행위가 뭘 가리키냐? 나중에 미래에서 올 부처, 그 미래에서 온 부처를 이제 미륵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 행위를 통해서 바닷가에 향나무를 이렇게 묻음으로써 그 부처와 내가 만난다, 연결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세적인 복을 기원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초제는 산신들, 모든 신들 있죠. 천지, 산신, 모든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초제예요. 그리고 향사례는 이거는 향촌민들의 그런 교화를 위해서 실시한 건데, 이 사가 화를 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덕망 높은 사람들 모셔다 놓고 서원 같은 데서 유생들이 그와 함께 이제 향이 아니라 화를 쏘았던 그런 일종의 의식이다. 향촌 교화 의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무신정변이 나와 있고요. 개경환도가 나와 있습니다. 1170년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무신 집권기가 되겠죠.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무신 집권기가 되겠고요. 그 무신 집권기 때 누구의 침입이 있었냐? 몽골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써놓을까요? 몽골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개경에서 저기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몽골이 야 니네 빨리 돌아와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강화를 맺으면서 화의를 맺으면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 수도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은 무신집권기였고 그다음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맞죠. 몽골 침입으로 인해서 최후 때 최씨 무신집권기 최후 때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제작한 거 역시 맞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강화도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작하게 되죠. 최씨 무신정권이 수립되었다. 그 무신집권기 중에 이제 최씨 무신집권기가 가장 무신집권기의 전형적인 그런 전형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충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최후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 최씨 무신정권이 수립된 것도 맞네요.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했습니다. 강동육주, 아까 거란의 1차 침입 때라고 얘기했어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죠. 거란 1차 침입 언제입니까? 이것은 거의 10세기 말의 사건이에요. 10세기 말, 11세기 초. 그러니까 10세기 말의 사건이니까 이건 완전 세기가 훨씬 더 앞의 일이죠. 이거 지금 12세기고 이거 13세기면 이거는 이 전에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장소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임진왜란의 격전지를 찾아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두 차례의 큰 전투가 벌어진 곳이래요. 1차 전투에서는 김시민이 크게 승리하였고 2차 전투에서는 김천일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 전사하게 되죠. 논개가 이곳에서 적장을 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서 순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라는 거 이렇게 답사 자료집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김시민, 김천일, 논개 나오면 바로 진주성과 관련된 진주대첩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개죠. 그래서 진주대첩 진주와 관련된 거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개가 적장을 안고 그 진주 앞바다 바다가 아니죠. 거기 옆에 흐르는 강 남강에 뛰어들었다라는 거 잘 알 거예요. 기녀인데 그러니까 아주 의로운 기녀였죠. 볼게요. 그러면 진주성과 관련된 거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산성은 공주에 있던 산성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공주의 산성이니까 어디 나라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까? 이건 백제의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백제의 산성, 공산성.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뭘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냐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제 신하들과 피신을 하게 되죠. 여기서 45일간 막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신한 산성이 남한산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족산성은 누굴 기억해야겠어요? 양원수 장군. 이거는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이 아니라 병자호란이고 이거는 병인 양요 때. 병인 양요. 프랑스가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이제 구실로 쳐들어온 사건이었죠.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인들을 대거 처형한 병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실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병인 양요 때 양원수 부대가 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와 아주 힘겹게 싸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보니까 고려의 문화유산이 나와 있어요. 고려의 문화유산 찾으라는 건데 인쇄술에서는 직지심체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직지심체 요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석사 무량전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죠. 나무로 만든 건축물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다라는 거. 이것이 조선시대 탑하고 탑에 영향을 주었죠. 조선시대도 이거 되게 비슷한 거 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찾아야겠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려시대에 뭘 찾으라는 거예요? 불상 칸에 들어갈 문화유산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고려시대 불상을 찾으면 되겠네요. 석굴암 본종불상, 이건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이 되겠고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거는 삼국시대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중 어느 나라의 불상인지는 아직 이렇게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이게 바로 고려 초기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이기도 해요. 한 18m 정도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 섬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몽골 침입 때 이 섬에 있는 항파두리 성에서 삼별초가 항쟁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몽골 침입 때 삼별초가 어디로 이제 거쳐가면서 항쟁을 했는지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항쟁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별초의 항쟁, 근거지 순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순서였죠. 그 중에 어디를 물어보는 건지. 항파두성, 항파두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항쟁한 거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광복 후에 4.3 사건, 앞에 뭐가 붙어요? 제주 4.3.
붙죠. 제주가 붙죠. 이 4.3 사건 때 이 섬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었지. 당시에 그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의 군경이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고한 양민들, 그냥 일반 주민들이 대거 학살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성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인물이죠.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했어요. 조선을 건국했어요. 이 외에도 이성계가 한 일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성계, 조선 건국이 나와 있으면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그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요, 위, 화, 반, 조, 한의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고려 말 우왕 때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에 이성계를 보내게 되죠. 그때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이거 요동정벌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회군, 군사를 돌렸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이성계가 장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라 고려 말 공양왕 때 공양왕을 이제 옹립을 하고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과전법은 토지 제도인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토지는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같이 손잡고 건국할 세력 신진사대부들에게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좀 나누어주기 위해서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한 거죠. 그게 바로 과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를 제거하게 되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반대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 사대부, 옹건파 사대부였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정몽주 기억하실 겁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1392년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고 2년 뒤에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한번 볼게요. 규장각을 설치하였어요. 규장각 설치는 누구 때입니까? 바로 정조 때죠. 정조 때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게 되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은 누구예요?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법전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때고 이것은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는데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인물 바로 훌륭하신 세종대왕이 되겠고요.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였어요. 바로 이게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제도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영조,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다라고 나와 있어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담을 덜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이 납부해야 할 군포의 부담이 커지자 군포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납부하는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군포의 부담이 커지자 영조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포를 원래 1년에 2필씩 내게끔 했었는데 그 2필에서 1필로 군포를 줄여준 거예요. 이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군포를 1필로 줄여준 법, 바로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이 되겠네요. 나머지 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동법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되죠. 광해군 때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된 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정부에다 냈었는데 특산물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포나, 이 포는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뭐 무명이나 삼배 이런 것들, 포나 그 다음에 동전,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특산물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줬냐? 토지를 기준으로 쌀, 포, 동전으로 납부하게끔 했던 제도가 대동법이 되겠네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를 적게 가진 농민들은 세금을 좀 적게 내도 됐었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주로 누가 많이 가졌겠어요? 양반 지주들이었겠죠. 그래서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이 대동법이 계속 저항에 부딪히다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거는 이제 거의 100년 만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정법 볼게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된 법이에요. 이건 전세 제도하고 관련이 된 건데 전세는 무엇입니까? 전세 뭐예요? 밭, 토지를 기준으로 논밭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조선 전기 때에는 풍융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토지가 비옥하냐 척박하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좀 다르게 거두었어요. 등급을 다 나뉘어서 좀 다르게 거두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인조 때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비율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좋았을 때 많이 받고 뭐 척박할 때 조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거죠. 하등급에 맞춰서 조금 낮은 등급에 맞춰서 전세를 고정시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대법은 이것도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된 법이죠.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였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죠. 이듬해 봄, 여름이 되면 곡식이 떨어지자 그 춘궁기 때, 곡식이 부족할 때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 때 약간의 이자와 함께 이제 받는 제도였죠. 이게 바로 이제 진대법 고구려 시대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된 진대법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흑산도 주변에, 흑산도로 유배를 당한 인물인가 봐요. 흑산도 주변에 물고기 등 바다 생물들을 관찰해서 자산어보를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흑산도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해양 생물들, 바다 물고기들을 관찰하면서 자산어보를 쓴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정약용의 형이기도 하죠. 정약전이 되겠습니다. 이 집안인 굉장히 다 똑똑했어요. 정약용도 500권이 넘는 책을 썼었는데 정약전도 아주 훌륭한 저서를 남기게 되죠.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박지원은 중상학파 실학자였죠. 쓴 책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열하, 일기. 유형원은 중농학파 실학자였죠. 반계 유형원이어서 반계수록. 그 다음에 홍대용 중상학파 실학자였습니다. 담원 홍대용, 담원서를 짓기도 했고요. 잠시만요. 의산문답이죠. 의산문답. 이 의산문답이라는 그 책 자체라기보다 이 자체가 나온다기보다 의산문답에서 이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하게 되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라는 거.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걸 주장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세종 때 장영실 등이 처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죠. 여러 과학기구. 그 중에 무엇인지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종, 북, 징을 자동으로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과학기구래요. 날씨에 상관없이 시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장영실이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시계, 앙부일구는 날씨에 상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시간을 보는 건데 비가 오면 날씨가 굳으면 이걸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시계, 자경루는 그렇지 않았죠. 자동 물시계예요. 뭐
추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추가 이렇게 자동으로 가면 인형이 나와서 자동으로 종, 북측 막 이런 것들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동 물시계 자격루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앙부일구 해시계라는 거 알 거예요. 써드릴게요. 해시계. 자격루는 물시계예요. 물시계. 그 다음에 측우기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였죠. 비나 눈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였습니다. 강우량 측정. 그 다음에 간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간이는 혼천이 있죠.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를 좀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였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속놀이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우리 고장에 이 행사에 초대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고려군이 고창전투에서 안동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후백제군에게 크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이 되었대요. 고려군과 후백제군의 싸움 하면 어느 시기로 가야 될까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졌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공산전투하고 고창전투였죠. 공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구예요. 대구 지역. 그리고 고창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동 지역입니다. 여기서 후백제군과 그 다음에 고려군의 전투가 있었는데 공산전투에선 누가 승리했을까요? 후백제의 견훤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이때 고려의 왕건은 자기의 신복 부하들을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8명의 신복 부하를 잃었다라고 해서 여기를 팔공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고창전투 안동 지역인데요. 이제 고려가 굉장히 칼을 갈았을 겁니다. 후백제하고 고려하고 또 다시 한번 붙게 돼요. 이번엔 누가 승리했을까요? 맞아요. 고려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고려가 후삼국을 다 통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동 지역 사람들이 고려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왕건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훤을 막 밀어가지고 거기 낙동강에다가 빠뜨리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이 민속놀이 무엇이냐? 바로 차전놀이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이 차전놀이는 동체 싸움이라고도 해요. 이 동체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해서 동체 싸움이라고도 하고 팔짱을 이렇게 껴가지고 상대방을 막 어깨로 밀어서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 상대방의 동체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이것을 빼앗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죠. 그런 민속놀이죠. 차전놀이 알아두시고요. 이게 고창전투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강술래 잘 알 거예요. 강강술래는 주로 우리나라 명절 때 많이 이제 여자들이 돌면서 이제 이렇게 무용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즐기면서 노래와 춤을 이렇게 쭉 선보였던 건데 이 강강술래는 주로 이제 추석에 행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줄다리기, 정월대보름에 많이 행해졌습니다. 다른 시기 단오 때나 추석 때에도 하기도 했는데 주로 정월대보름, 차전놀이도 주로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도 주로 정월대보름에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 그림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안평대군 누구예요? 세종의 아들이죠. 세종의 셋째 아들인데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이래요. 이것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꿈속에 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끔 했어요. 꿈속에 본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을 그린 거 바로 몽유도원도가 되겠죠. 몽이 꿈몽자잖아요. 그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기 좀 잘 기억하세요. 몽유도원도 이거 조선 전기라고 얘기했어요.
안견이 그린 그림이 되겠고요. 자코도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민화입니다. 이거 조선 후기예요.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예요. 시기 좀 알아놓으세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이거는 민화입니다. 민화. 민화는 이름 없는 작가들. 그냥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실용적인 그림이에요. 서민들 사이에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그림인데 이것을 이제 시장 같은 데 장에 가서 사와서 집안에 장식으로 걸어두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그렇게 복을 비는 내용들, 우리 가족의 복과 행복과 뭐 건강을 비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금강전도는 정선이 그린 그림이죠. 겸재, 정선. 조선 후기의 작품이고요. 이런 그림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경산수화라고 해요. 그런 우리나라 산천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해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거죠. 세한도는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기.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건이야. 세도 정치를 비판했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났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사건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를 비판하면서 세도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실과 혼인 관계에 있는 그런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였죠. 그러자 왕권은 약화되고 또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부정과 비리, 부패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세금 걷는 제도의 문란함도 있었고요. 다 세도 정치 시기였는데 이것도 비판했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이거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으킨 난이래요. 바로 홍경래의 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순조 시기예요. 순조. 1811년에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 차별에 반대하면서 왜 우리 지역 차별 많이 합니까? 우리 지역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관리, 등용을 많이 안 시켜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차별에 반대해서 또 세도 정치를 비판하면서 들고 일어난 난이 홍경래의 난이 되겠고요. 꽤 활약을 했습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점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당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후에 농민봉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 의의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에 일어난 난이에요.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만적의 난과 그다음에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그 성격을 잠깐 볼게요. 만적. 최충원의 산호비였습니다. 최충원의 산호비가 신분 해방을 꿈꾸면서 신분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으킨 난이 만적의 난이죠. 신분 해방이 목적이었다.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난이에요.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 형제였는데 이들이 왜 난을 일으켰냐?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난이다라는 거.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향, 소, 부곡이 있었죠. 이 특수행정구역은 세금을 굉장히 또 많이 냈습니다. 많은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소잖아요. 그 공주 명학소에서 이들이 일으킨 데가 공주 명학소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소 지역에서 향소 부곡 중에서 소 지역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 목적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무신집권기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난이다라는 거. 이자겸의 난은 그보다 앞서서 고려 중기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자겸 경원 이 씨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그 문벌 귀족 가문입니다. 이자겸이 당시 이제 인종이 왕이었는데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좀 복잡했죠.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혼인 관계가 얽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인종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자겸의 난인데 결국에는 인종이 그 의도를 알아채고 이자겸을
척중경을 시켜서 이자겸의 신복 부하였는데 척중경을 시켜서 제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여류 시인이래요. 작품이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홍길동전을 지은 인물이래요. 동생, 홍길동전을 지었는데 그 동생이 누구냐? 홍길동전 누가 지었어요? 허균이 지었죠. 그러면 허씨겠네요. 허난설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었죠. 이걸 지은 인물이고 원래 이 허난설원, 이 집안이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글솜씨가 좋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당시 조선시대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었죠. 왜냐면 유교 이념 때문에 남녀 유별을 강조하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을 강조하는 그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허난설원도 대표적인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을 굉장히 잘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평가받지 못했어요.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저평가받게 되죠. 그런데 주변국에서는 글을 알아봤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게 되고요. 그의 시가.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또 시어머니가 그를 많이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좀 마음의 병을 얻어서 결국엔 또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이 허난설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한번 정리할게요. 김만덕. 제주도 상인이었죠. 제주도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공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자기가 상인 그 상업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제주 도민들을 구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3.1운동과 관련되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율곡 이이의 어머니죠. 뭐 신화, 그림, 뭐 자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했던 인물입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6.25 전쟁으로 파괴된 수원 장안문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설계도와 축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책 덕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장안문 수원 화성의 정문이죠. 북문이기도 하고 정문이기도 하죠. 이 장안문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이게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은 아주 멋지게 복원이 된 모습이죠. 복원되었는데 이 복원을 할 때 이 책을 참조해서 복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은 뭐냐? 바로 화성 성역의궤가 되겠습니다. 장안문이 화성문이라는 걸 알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화성을 만들고 이 성을 어떻게 축조하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둔 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의보감 봅니다. 동의보감 누구 때 편찬되었어요? 선조의 명을 받아서 허준이 편찬하기 시작해서 이제 광해군 때 완성이 되었죠. 의학서적입니다. 의학서적. 악학괴범 이거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악보를 정리한 거예요. 악보나 뭐 의궤 같은 것들. 그래서 악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강행실 또는 세종 때. 여기는 광해군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세종 때 편찬된 유교 윤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유교 윤리 실천을 당부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군신이 아니죠. 충신, 군신 관계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 그 다음에 연려, 그 다음에 효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실어가지고 보급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편찬을 했다라는 거. 여기 보면 백성들이 글을 좀 알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과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편찬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가 경복궁이 나와 있고요. 나는 종묘고요. 그다음에 다는 사직단, 덕수궁이 나와 있는데요. 경복궁은 조선의 제1정궁이죠. 그리고 종묘는
왕과 왕비의 그런 그 역대 왕들, 그다음에 역대 왕비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고, 그다음에 사직단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냐면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 사직단, 덕수궁, 조선시대의 궁궐 중에 하나였죠. 그와 관련된 설명 한번 찾아볼게요. 경복궁이었죠. 임진왜란 때 불탔으나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고 막 물가가 상승되고 이랬었잖아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양식 건축물인 석조전이 있는 궁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덕수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덕수궁에 석조전이 있죠.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종묘 아니죠. 그다음에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 이건 사직단이 아니고 환구단이에요. 환구단. 그다음에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종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이달에 인물이 나와 있는데 역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래요. 다양한 역사책과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나라를 구한 인물들의 위인전을 많이 쓴 인물입니다. 위인전을 왜 썼냐? 위인전을 써서 우리 민족의 그런 애국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썼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누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민족주의 사학자 2명 기억해야 됩니다. 신채호, 박은식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한번 정리할게요. 김구 선생님 굉장히 한 일들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한인 애국단 만들었다라는 거,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했다라는 거, 또 광복 이후에는 뭐 했어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에 노력했던 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윤봉길 의사는 저기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 활동했었죠. 그래서 폭탄을 투척해서 많은 사상자를 입히기도 했다,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회영 선생 굉장히 부자였죠. 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만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흥 강습소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 독립운동 기지 같은 것들 건설하고 독립운동에 많이 앞장서셨던 분이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 추진한 거, 이 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의 추진기구가 군국기무처였죠. 1894년의 사건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볼게요. 김홍집 내각은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대요. 그게 바로 가보개혁이고,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그 개혁 내용이 아닌 거 골라보라는 겁니다.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 이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또 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도 그동안 굉장히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심했던 시험이었죠. 이것을 폐지하게 되고요.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 창설은 좀 앞서의 일입니다. 별기군 하면 선생님 이거 신식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개혁으로, 근대적인 개혁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앞전의 일이었다라는 거. 1881년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1년 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간에 이제 그 차별 대우로 발생하기도 하죠. 별기군의 창설은 정부가 개화 정책을 막 추진하려고 했던 그 시기 1880년대 초반의 사건이 되겠고요.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이것도 가보개혁의 개혁 내용 맞습니다. 도량형이라는 건 치수, 단위 이런 것들을 통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제를 철폐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중심 인물로 안창호, 양기탁이 있네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산업활동으로는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대요. 대성학교 누가 세웠어요? 안창호,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이 세웠죠. 그리고 태극서관은 출판, 인쇄를 담당했던 곳이고 자기회사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단체,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 바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항일 비밀 결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일, 일본에 대항하는 비밀로 만들어진 결사 단체였다. 그 전에 여러 단체가 만들어졌었죠. 뭐 보안에도 마찬가지 그 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의해서 해산당하게 되자 비밀로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신민회는 이런 활동들로 이제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국 계몽운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만주 삼원보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던 신흥강습소를 건립하기도 한 단체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보안에는 1904년에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단체인데 이건 그냥 간략히 설명만 하자면 초급에서는 많이 언급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안의 정도는. 보안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그런 황무지 땅, 이 황무지 이런 것들을 개간해서 자기네들이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반대했던 단체가 보안입니다.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개간을 해?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일본의 그런 요구를 저지시키게 되죠. 신간회는 이거랑 헷갈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거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유일당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나누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만든 당시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 빼고 그러니까 일본에 좀 친한 일본의 그런 식민 지배를 좀 허용하는 그런 세력들 빼고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볼게요.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진 단체죠. 1896년에 서재필이죠. 서재필 주도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독립문 건립하기도 하고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뭐 이런 것들 활동 사항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래요. 너무 쉽죠? 강화도 조약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운요 사건 1875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 두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다. 왜?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불평등한 내용이 많은, 조선의 불평등한 내용이 많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강화도 조약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조항의 내용. 조선은 자주국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되게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청의 종주권을 좀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야, 니네는
청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니네 독립국이야. 왜? 그래야 일본이 쳐들어올 때 더 쉽게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을 독립국으로, 자주국으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의 내용 2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해안을 그들이 측량한다라는 거. 또 치외법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평등 조약의 내용입니다. 조항들이죠. 볼게요. 그러면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3번에 있네요.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거. 통감부가 설치된 건 언제였습니까? 1905년 을사 늑약으로 인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거죠. 외교권을 빼앗는 거, 을사늑약. 그다음에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번 많이 지불했죠. 대표적인 사건을 쓰자면 이모군란, 1882, 갑신정변, 1884. 연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일본 공사관이 막 불타고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군의 조선 주둔 허용은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모군란 때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지르고 일본 교관을 살해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본이 우리 무서워서 여기에 이렇게 아무 대비 없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군을 이제 우리를 호위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군 주둔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밑줄 그은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덕수궁 중명전이 나와 있어요. 이곳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현장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던 거 을사늑약이었죠. 강제로 체결되었다라 그래서 조약이라는 말보다 늑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1905년입니다. 을사늑약. 1905년. 2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통감부 설치, 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러일전쟁 다음이니까 1905년. 다음 볼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920년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0년 평양. 그때 이 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는 뭐냐?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살림 우리 것으로 쓰자라는 거죠.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펼쳤던 운동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에 있네요. 우리 물산을 장려하는 운동이에요. 1920년대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하게 돼요. 그러자 우리나라 상인들이 많은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물산 우리가 쓰자라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펼치게 된다라는 거,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평양에서 조만식을 주도로 실시가 되죠. 알아두시고요. 여기 신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일부터 시일행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한번 볼까요? 국채보상운동 나왔는데요. 물산장려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가의 채무를 갚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갚자. 금주, 금연, 비녀 팔고 이렇게 반지 팔아가지고 가락지 팔아서 성금 모아서 국가의 빚을 우리 힘으로 갚아보자라는 운동이에요. 1907년에 있었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이에요. 둘 다 그런 경제적인 자주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그런 성격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좀 달랐죠. 이건 나라 빚을 갚자라는 거고 이거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거니까요.
네, 문자 보급 운동은 이런 거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중급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알죠? 1920년대, 30년대 우리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급하는 운동을 펼쳤고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계몽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년대, 30년대의 운동이었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원래 일제강점기 시기 때 그들이 우리의 고등교육 기회를 많이 박탈했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때 외쳤던 구호는 한민족 1천만 1원씩. 1천만이 1원씩 성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학 설립해보자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일제의 방해로 이제 실패가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7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독립군 부대로 옳은 설명 골라보라는 거예요. 독립군 부대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1940년대 한국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고 했나요? 대한민국.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고 연합군과 협력해서 일제와 싸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서 수립이 되었습니까? 상하이에서 수립이 되었죠. 근데 일제 간섭이 나중에 이제 미치게 되면서 상하이에서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40년대에는 충칭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40년에 충칭에서 만든 군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죠. 그 밑에 속한 군대. 그 군대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정답은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군대고요. 이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당시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 그 연합군과 협력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기도 했죠. 원래는 그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해서 일제를 다 몰아내려고 했었지만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었지만 어땠습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원자탄 투하로 일본이 빠르게 항복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그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민족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독립군 부대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중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시험에서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독립의금부는 1910년대 초반, 1912년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빼앗기고 얼마 안 있은 다음이죠. 그때 고종이 밀지를 내려서 독립군 부대를 만든 게 독립의금부가 되겠고요. 이들은 이제 왕정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독립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잘은 몰라도 돼요. 여기서 잘은 몰라도 됩니다. 이제 중급에 가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의용군도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4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원래는 조선의용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8년에 저기 김원봉이 중국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는데 그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돼요. 또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위쪽으로 가서 화북 지역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됩니다. 약간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단체였고요. 북로군정서군은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북로군정서군은 우리 청산리 대첩 들어봤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활약했던 부대가 되겠습니다. 김좌진을 중심으로 이때 활약했던 부대가 북로 군정서군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1945년 12월에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과 1번,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와 2번 신탁통치의 문제 등 3번 이것들을 협의했대요. 현대사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복이 있은 후에
그해 12월입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그게 바로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인데 그 삼국은 미, 영, 소가 되겠고요. 그들이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되냐? 조선에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임시 정부를 세우자.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자.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소 영중 4개국에 의해서 최대 5년 동안 다스림을 받는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는 거. 내용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전에 연합군 측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논의했던, 우리나라 독립을 논의했던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확인했던 회담이 되겠고요. 이거는 1945년에 포츠담 회담에서 이것을 재확인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9년에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전후 처리 문제를 놓고 이제 상의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인데요. 여기에 우리 김규식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이제 이게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 물어보고 있는 거죠.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고 박종철이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이 항쟁 시위에 이제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6월 민주항쟁에 나섰다가 결국에 이제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근데 경찰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저 그냥 테이블 탁 하고 쳤더니 갑자기 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막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지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고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자 대규모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결과 옳은 거 골라보래요. 무엇입니까?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6월 민주항쟁 때 이제 그 시민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 직선제인데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간선제였죠. 그러니까 물론 바뀌긴 합니다. 직선제였다가 간선제였다가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그 전에는 간선제였어요. 대통령을 대표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뽑는 거였는데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게 해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여당의 대표였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였죠.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게 되고요. 단임제로 고치게 돼요.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출범한 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4.19 혁명 이후였죠.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된 건 무엇입니까? 50 총선거 다음이었죠. 총선거는 무엇이에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총선거가. 근데 50 총선거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회,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10월 유신이 선포된 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1972년에 유신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헌법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뭐 여러 합의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크게 이제 3가지 기억하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3가지만 알고 가셔도 여기서 통일 문제는 그냥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언제 발표가 되었습니까? 1972년 박정희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발표된 통일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가, 나, 다의 순서가 되겠지요. 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5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베스트에서 우리 교재 기출 외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체계적으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 기출 외전과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